이번 시간은 우리 수요일 날에도 지난 수요일 날에도 저희에게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로 좋은 교육을 해주신 우리 보건의료 노조의 방기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교육 2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두 조합원님이 거의 아침 유치원 분위기 좋았습니다. 투쟁은 즐겁게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리고 마지막 승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 과정은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파고를 타고 넘어야만 결국은 우리 승리의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3일 날 파업을 같이 시작했지만 같은 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은 이틀 만에 타결이 됐습니다. 같이 출발한 부산대병원은 오늘까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그건 바로 병원장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교섭의 끝은 노사가 결단했을 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이 결단을 해야겠죠. 우리는 요구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충남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은 그 답을 내린 거고요. 부산대병원은 어쨌든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료를 보시는지 고뇌하고 계시는지 돛 닦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결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지부장님이 발표하셨듯이 끝장 교섭을 주중에는 바쁘다고 하니까 주말에 하자 그래요. 주말이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부산 시민들과 부산대병원에 오시는 환자 보호자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부산대병원의 가족들의 구성원들의 절절한 염원입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병원장은 2박 3일 동안 진심을 다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분은 더 이상 병원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오십시오 해서 안 나왔다면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투쟁의 주체는 바로 조합원 한 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2박 3일 동안 혼신을 다해서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 날 쭉 갈지 말지를 우린 판단합시다. 근데 만약에 월요일 날부터 또 하게 되면 비상한 각오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야 파업을 끝내고 우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도 양산 부산대병원에 갔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한 교수님이 피켓 하나를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서 있느냐고. 허리도 많이 아프시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피켓 내용은 어린이 환자에게 돌아와 달라 이랬습니다. 정말 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 의사분은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그분이 피켓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파업을 하고 있는 이 조합원들이 더 이상 사직하지 않고 평생 직장으로 있으면 좋겠고 휴가도 좀 가면서 웃으면서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병원장이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피켓 하나 만들어서 같이 들고 계시면 어떻을까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고 있고 환자 보호자도 모르고 있고 시민도 모르는 얘기를 오늘은 잠깐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양산 부산대병원의 소아암 환자 정말 그 부모님의 심정, 아이의 심정 충분히 아마 같이 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치료받아서 쾌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아암 환자가 오면 치유하는 것이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암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으려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님이 병원비를 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 아이는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경제력이 없으면 그 아이는 치료받을 수가 없고 어려웠던 겁니다. 왜? 암 환자들의 본인 부담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암 환자들이 돈이 있든 없든 부모를 누구를 만났든 치료받아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의 본인 부담을 낮추는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2005년에 암 환자 본인 부담이 10%로 줄은 겁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줄여서 지금은 5%만 본인 부담하고 있죠. 그래서 2005년 이전에 비해서 모든 한국의 암 환자분들은, 그 가족들은 그나마 돈 걱정 덜 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이었고 노동조합이었고 우리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왔던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급여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급여마저도 급여화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지난한 노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 지금 어저께 양산 부산대병원의 한 교수님이 들고 있던 피켓에 어린이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절을 만들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자. 그런데 우리가 여태 그런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 주님이 얘기했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별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고, 노동조합은 그저 자기의 임금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기적인 사람들로 매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환자들의 본인 부담이 가장 컸던 것이 3대 비급여 영역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선택진료였습니다. 두 번째가 상급병실료였습니다. 세 번째가 간병비였습니다. 그래서 선택진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내과 의사가 10명이 있으면 9명은 특진의사였고 1명만 일반 의사였습니다. 특진의사를 선택하면 진료비, 수술비, 모든 처치비가 다 가산금이 붙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일반 진료를 선택하지만 왠지 믿음이 안 가는 느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걸 없애는 싸움을 했고, 지금 선택진료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같이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상급병실료. 병원이 다인실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2인실부터 쭈르륵 쪄서 다인실에 입원하고 싶지만 불가피하게 2인실, 4인실로 있을 수밖에 없는 병실료는 너무 부담이 컸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싸움을 해서 지금은 병실, 상급병실이 많이 없어졌죠. 마지막 남은 게 간병비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입원하 계시는데 가족들이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간병비 하루에 13만 원이더라고요. 한 달 하니까 390만 원 나오더라고요. 식비 따로 달래요. 식비 따로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 계시다가. 그래서 아무도 안 오겠다고 해서 20만 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 간병비를 제가 체험하면서 한 달에 400, 450, 500까지 들 수밖에 없구나. 두 달이면 1,000만 원입니다.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시절. 거기에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내후년부터 20%가 넘어가는 시절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연로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 많이 낳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돌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간병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언론에 보도됩니다. 두 노부부가 한 분이 한 분을 케어하다가 도저히 한 분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떠나면 케어해 줄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동반자살하는 그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병비를 개인이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가 집단적으로 함께 책임져서 간병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 진정한 의료인의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2009년부터. 2009년에 우리가 뭘 제안했냐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배우자가 못 들어가는 병원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병을 개인이 아니라 병원이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병원 시스템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꿨냐? 매년 4년마다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도지사, 시장 선거에 나온 사람들을 몇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정책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도나 시 안에 공공병원이 있는데 국립대병원 같은 또는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들이 도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모든 간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을 제안했고 후보들이 받아들였고 그분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범 사업을 했던 곳이 경상남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였고 강원도였고 충청남도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보호자 없어도 상주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간병이 가능한 병동에 서로 들어가려고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공론화가 됐고 그것을 받아들인 게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포괄 서비스 병동이라고 하는 것들로 시범 사업이 됐고 명칭이 잘 헷갈려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너무 길어서 우리가 지금 줄여서 통합병동 이렇게도 표현하죠. 대신에 간호사 한 명이 봐야 될 환자 수가 줄어들었죠. 일반 병동보다. 그래서 인력은 늘으면서 간병을 했고 환자 좋고 보호자 좋고 우리 좋은 그 제도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입니다. 그걸 줄기차게 주장했고 그런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26%밖에 적용되고 있지 않아서 나머지 75%도 다 하자고 하는 게 올해 13일 날 파업했던 기억하시는 폭우만 기억하시죠? 그 폭우를 뚫고 우리가 서울에서 파업하고 집회했던 것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조속한 시일에 전면화해서 간병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자. 그것이 우리가 해왔던 역할이고 파업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모르니까 그저 그냥 환자 보호자들한테 미안한 마음만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파업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와 앞으로의 모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돈이 있든 없든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일환이라는 것들을 꼭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파업을 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우리는 항상 의료인으로서의 따뜻한 마음을 갖고 노동자 활동을 해왔습니다. 80년대에는 중환자실에 보호자들이 대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집에 갈 수는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르면 또 가야 되니까 중환자실 앞에 복도에 신문지 깔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것을 본 우리 조합원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중환자까지 계신데 보호자까지 병들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가 임단협 교섭 요구에 뭘 요구했냐? 중환자 보호자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을 만들어라.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들이 중환자 보호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파를 갖다 놓고 하고 간단하게 쉴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보호자들이 맨바닥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 한순간도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 케어하고 그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면서 왔습니다. 더불어 그 일을 하려면 우리도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사직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서울 아산병원의 신규 간호사가 6개월 만에 자살을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자보지 못했고 그리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컨퍼런스하고 그리고 환자들한테는 엄청난 컴플레인을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온전한 실습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 환자를 담당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의료소송에 내몰리기도 했고요. 왜 그런 일들을 개인에게 감당하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한 얘기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사직해야 되는 건가? 아프지 않으려면 사직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할 권리는 우리는 없는 건가? 우리에겐 무한 봉사를 요구하는 건가? 우리도 사람입니다.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환자와 환자보호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세상은 만들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이 불법의료 근절이고 그것이 인력 충원입니다. 맞죠? 간절하죠? 반드시 쟁취해야겠죠? 이제 병원장이 응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의 중간 보직자분들도 병원장에게 촉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환자를 생각해서 돌아오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돌아오면 보복하겠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두고 보자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너무나 숭고한 노력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보직자분들, 병원장님 빨리 교섭장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머리 맞대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직원이 행복한 가족 공동체의 부산대병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보직자들이 뭐라고 한마디 한다고 쫄지 마십시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영양가 없는 얘기입니다. 귀담아 들을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환자 보호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감내한 만큼 그 결과는 올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진리고 진실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파업이 취미이자 특기인 사람은 없다. 단 한 번도 파업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파업에 내몰리고 있는가? 그것은 사측이 우리를 파업에 내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불법 파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옥에 가면서까지 파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왔고 우리 일터를 바꿔왔다. 다만 지금은 감옥에 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문미철 지부장님은 감옥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업의 권리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언제부터? 2008년부터. 부산대병원은 노동조합을 그 뒤에 만들었기 때문에 감옥에 갈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예. 그것도 우리 선배들이 노력한 결과죠. 그래서 그때는 불법 파업이었기 때문에 장기 파업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합법 파업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 파업이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대병원이 장기로 지금 자꾸 가는 이유는 병원장이 결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병원장이 결단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온심을 다해서 지금부터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파업을 하던 세상사가 돌아가는 것 중에 항상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상대가 병원장인데 병원장 때문에 이 파업을 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병원장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옆에 동료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노동조합 집행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결코 집행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동료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잠깐 너무 힘드니까 동료분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코 우리의 동료들은 서로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 거꾸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 안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수록 서로 부둥켜 안읍시다. 힘들수록 서로 얼굴을 보면서 손을 잡읍시다. 그래서 같이 나왔듯이 같이 가자고 서로 얘기합시다. 그리고 나가 제일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든다는 걸 기억합시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나만 제일 힘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종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면 다 같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옆에 동료들을 보면서 또 우리 집행부들을 보면서 함께 손 붙잡고 승리의 그 순간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자랑스러운 서로, 특히 양산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 힘내고 우리 부산에 있는 조합원들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찬 박수를 치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